넌 정말 쓸모없는 년이구나. 밥 한 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불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게으르고 뻔뻔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너는 정말 복도 없는 년이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불행만 가져왔어. 내 남편도 너를 싫어하고 나도 더 이상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맞아요. 제가 불행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실패를 남 탓하진 않아요. 어머니야말로 독선적이고 잔인해서 이 집안이 평화로울 수 없는 진짜 이유예요. 겉으로는 안정된 직장, 넉넉한 가정으로 내 삶이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남편의 가족과의 갈등, 배우자의 무관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의 부담감이 나를 교착 상태로 몰아넣었다. 나는 행복을 쌓기 위해 천고 희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대가로 점점 더 무시와 상처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제약들을 풀기로 결심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고통에 직면하며 제가 잃어버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38세인 서윤이고 활기차지만 추운 겨울 함구 도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구석구석 좁은 골목마다 스며들어 매섭게 춥다. 아침에는 가게 주인이 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실 정도로 낯익은 길모퉁이 작은 카페에 들르곤 했다. 아마도 그것은 이 부담스러운 삶의 리듬에 나를 편안하게 하는 드문 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저는 대형 무역회사의 수출부장으로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곳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동료들, 부하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감탄하고 관찰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진지한 리더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결혼관계에 시달리는 여자였습니다. 제 남편 준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전주의 어느 봄날 오후에 만났는데 그가 도서관에서 흩뿌려진 책들을 줍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때 그의 눈빛은 내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하고 거리감이 가득하죠.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 저녁 식사들은 오랫동안 침묵이 되었고 단지 식칼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가족과 주말을 보내는 것부터 짧은 여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지루한 대화와 점점 더 큰 격차일 뿐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애초에 왜 이렇게 음울해질 수 있었을까요? 인생은 아마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폭풍우 앞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한없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당황하는 배처럼 느껴질 때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10여 년 전 나는 행복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었던 준호와 결혼했다. 그 당시 나는 새로 입사한 회사원이었고 그는 서울의 한 기술회사에서 일했다.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매 모임을 통해 만났다. 절친한 친구 유라는 준호가 좋은 남자인데 놓치기 아깝다며 그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식당에 앉아 따뜻한 황금빛 불빛이 소박한 나무 탁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늦게 출근해서 거의 해고당할 뻔했던 것과 같은 우스운 이야기로 나를 항상 웃게 만든다. 하지만 정말 저를 설레게 하는 것은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함을 느꼈다. 그 말은 세상이 아무리 가혹해도 나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행복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준호와 시어머니인 명희와 함께 대구에 있는 2층짜리 집에 이사했습니다. 국화와 은행나무가 무성한 작은 마당이 있는 한국식 전통 가옥이다. 그러나 그 공간은 빠르게 내가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장소가 되었다. 명희 할머니는 전통적이고 엄격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여성이다. 결혼식 후 첫날
할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불러서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의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합니다. 준호는 매운 김치를 조금 좋아해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만든 모든 것이 돋보기 밑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늦게 일어나면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어. 비록 저와 할머니만 일찍 일어나셨지만요. 제가 밤에 현관등을 켜는 것을 잊으면 할머니는 제가 끔찍한 짓을 한 것처럼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실 겁니다. 그녀의 기대는 단지 집이나 부엌에 머물지 않는다. 결혼 1년 후 그녀는 자녀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직 좋은 소식이 없지? 2분 진찰 받으시나요? 그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내 편이 아니라 조용히 있거나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까 손주 갖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쪽을 택했다. 어느 겨울 저녁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시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시선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를 너무 중시하는 여자는 결코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준호는 가족을 더 잘 생각하는 아내, 낯선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가족에 의해 내가 최선을 다해 화합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거부된 것 같다. 올 겨울 동해에서 바람이 불어와 내가 입은 두꺼운 옷을 한 겹 한 겹 꿰뚫으려는 듯 매섭게 추웠다. 부산 사무소 집무실에서 송년분기 회의 보고 준비를 하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는 대답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용히 한숨을 쉬며 침착함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명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창밖의 동풍과 다름없이 차갑고 딱딱했다. 우리 집의 맏아들 서윤이가 돌아온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재회할 수 있는 기회였다. 너랑 준호 집에 갈 준비해라. 파티를 크게 열어야지. 며느리는 자상하게.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엄마, 저 너무 바빠요. 회계연도 끝나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거절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상대로 그녀는 끼어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보다 더 바쁜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며느리가 필요할 때 자리에 없으면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까요? 아니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이 사람보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은 나의 자존심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전화기를 꽉 조여 감정을 압도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스케줄이 정말 꽉 차서 나는 아직 말을 마치지 못했는데 그녀는 일하면 며칠 쉬어도 괜찮아 라고 단호했다. 이번 주말에 둘이 집에 있는 거 보고 싶어요. 통화가 끝났을 때 나는 온반이 답답함으로 뒤덮인 기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었다. 가족보다 더 바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비난처럼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고 돈을 벌고 미래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날 밤집에 도착해서 준호에게 이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휴대폰 화면에 눈을 붙이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무심코 대답했다. 엄마 말이 맞아. 바쁘면 바쁜데 이건 가족 일이야? 오랜만에 형님이 귀국하셨으니 돌아가야겠다. 크게 하지 마. 그의 대답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는 항상 엄마 편이고 너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 준호가 올려다보니 눈에 거슬리는 빛이 역력했다. 가족보다 모든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야. 그날 밤 그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싸웠다. 서로 비난하고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을 쏟아낼 기회가 있었다. 논제는 준호가 방에 넣고 문을 컨 닫고 내가 바닥에 앉았을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끝났다. 그 주말에 마지못해 준호를 따라 대구에 계신 시어머니 댁에 갔다. 파티는 성대하게 열렸고 손님들은 집에 꽉 찼지만
나는 이 가족의 거물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부엌에 섰을 때 나는 우연히 그녀가 친척에게 이 아이는 훌륭하지만 그와 같은 여자는 천하를 잘할 뿐이고 가족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이번에는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 그 대신 저는 모든 것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배가 정거장에서 멀리 떠내려가고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내가 준호에게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을 때 그는 것이 한가운데 서서 놀람과 불쾌감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천장의 샹들리에에서 내려오는 불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돋보이게 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너는 엄마의 느낌을 생각하지 않니? 엄마 전화 왔으니까 가야 돼. 가족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돼. 나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눌렀던 일련의 압력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피로를 숨길 수 없었다. 제 느낌은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오늘 밤 늦게까지 야근해야 해요. 피곤해요, 준호. 이해 못하십니까? 준호가 손을 내저으며 논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태도가 분명했다. 그는 크게 소리쳤다. 며느리가 되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서윤이는 처음이 아니야. 복잡하게 만들지 마. 그의 말은 나의 자존심에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 희생.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나요? 편안한 주말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부터 그의 무관심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희생으로 여겨질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그에게 불만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복잡한? 당신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항상 당신 어머니만 중요한가요? 너는 너 사람 아니야? 아니면 당신은 이 가족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계입니까? 그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공감이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차가운 벽이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코트를 집어들고 곧장 문으로 걸어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딱 한마디만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실망시키지 마세요. 문은 단호하게 닫히고 나를 차가운 방 한가운데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울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다. 그냥 공허하게 느껴져요. 모든 것이 나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다. 그날 저녁 나는 창가 의자에 다시 앉아 분주하지만 거리가 먼 부산 거리를 내다보았다. 내 전화벨이 울렸고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 나를 해변 근처의 작은 카페에 가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 내 머리를 흩날렸다. 유라는 익숙한 온순한 미소를 지으며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우리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어머니인 준호부터 결혼의 엄매인 느낌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유라는 몸을 웅크리고 내 손에 손을 얹었다. 진지하게 말했다. 서윤아, 계속 이러면 안 돼. 희생은 좋지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너 자신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야 할 때야. 그 말은 겸좀을 울리는 것과 같다. 나는 카페를 떠나서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은 약간 가벼웠다. 아마도 난생 처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지못해 준호를 따라 대구에 있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우리는 늦은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작은 골목길에서 전통적인 집으로 밀려왔을 때였죠. 나는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무거운 분위기가 거실을 가득 메운 느낌이었다. 시어머니가 늘 가문의 자랑이라고 극찬했던 준호의 혐은 소파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는 큰 실패의 프로젝트에 휘말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방금 발표했다. 이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방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눈빛으로 찾아내서 일어난 명희 할머니는 마치 내가 모든 일의 원인인 것처럼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서윤아, 내 잘못이야. 할머니는 거의 비명을 질렀고 준호와 그의 형마저 고개를 돌리게 했다.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잘못이야? 명희 할머니는 가족이 평화롭지 않으면 모든 불호는 며느리에게서 나온다며 내가 말을 끝까지 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다. 준호는 점점 멀어져 가다가 이제 형까지 이렇게 큰일 나. 너 다시 봐봐. 할머니의 말씀이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주변의 분위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고 비난은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준호가 또 침묵을 지켰다. 그는 옆에 서서 어머니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어머니를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이 곤경에 처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얼버무렸다. 나는 그를 보고 적어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기를 희망했지만 내가 얻은 것은 무관심뿐이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마디가 꽉 막힌 것 같았다. 저는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제 직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준호 형 얘기는 나랑 상관없잖아. 명희 할머니는 손을 탁자에 세게 부딪혀 찻잔 몇 개가 흔들렸다. 이해할 수 없니? 가정의 여성은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신부가 되어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견딜 수 있는 가족이 있나요? 거실 전체가 조용했고 벽에서 시계바늘 소리만 똑딱거렸다. 나는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함 때문에 화가 났다. 너는 이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야 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확고했다. 엄마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말은 명희 여사를 잠시 놀라게 했지만 그녀는 즉시 준호에게 돌아서서 나무라는 목소리로 봐라. 이것이 너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방식이야?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까? 준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나로 하여금 불균형한 전투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압박감, 불공평함, 그리고 억압된 상처까지 내 안에서 터져나왔다. 준호, 내가 그를 돌아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금 당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있다. 내 자신을 망치고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울퉁불퉁한 나를 바라보았지만 한숨만 쉬며 돌아서 버렸다. 이해합니다. 나는 그를 잃었거나 아마도 처음부터 저말로 그를 다져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났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부가 된 몇 년도만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일어서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옅게 웃었고 참을 수 없었지만 다시 켰고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만약 이 가족이 불운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되지만 내 잘못도 아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러한 터무니없는 비난을 참을 수 없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찻잔을 세게 내리쳤다. 탁자 위의 잔들이 흔들리면서 할머니의 분노처럼 차가운 소리가 났다. 당신은 나를 존중할 줄 몰라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미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두 손을 꼭 쥐었지만 끝까지 밀려오는 느낌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몇 년 동안 참아왔는데 엄마 눈치 못 챘니?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존경한다고 해서 모든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도 인간이지 이 가족의 모든 짐을 떠맡기 위한 기둥이 아니다. 그때 마침 준호가 방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서 분명히 모든 논쟁을 들었다. 그는 나를 보고 화가 났고 난처한 눈빛을 보더니 큰 소리로 서윤아, 그만둬 라고 외쳤다. 너 지금 엉망진창인 거 안 보여? 나는 그를 돌아보았고 눈빛은 실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그는 항상 그들의 편에 서서 항상 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한다. 저는요?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단지 이 집의 외부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요. 가족이에요. 서윤.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가족? 내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무조건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요? 시어머니는 내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준호, 너 아내 좀 봐. 그녀는 말대꾸를 잘할 뿐 예의를 모른다. 처음부터 이런 여자가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는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엄마, 이 가족이 평화롭지 않다면 제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고정관념, 강압, 불공평이 준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힘이 없다. 엄마가 원하는 게 잠자코 고개만 끄덕이는 며느리라면 미안해. 난 그 사람이 아니야. 방 안의 공기가 응고되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내가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셨다. 나는 준호의 형의 눈빛이 약간 의외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자신이 비난의 초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똑바로 일어섰고 느리지만 탄탄한 목소리로 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가족이 나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마도 너는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적어도 내가 될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나는 놀란 눈빛과 무거운 침묵을 뒤로하고 몸을 돌려 문으로 걸어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느낍니다. 발등이 폭발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절망으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남자가 아니에요. 준호 씨, 결혼하면서 저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그는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를 보세요. 당신은 여기 서 있고 침묵하고 내가 비난을 받고 이 가족의 외부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난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담혹감과 분노로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방금 한 말이 대답할 줄 모르는 것처럼 거기에 서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굳어졌고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신부는 어떻게 가족을 생각할 줄 모르나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가족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녀가 변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눈빛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나는 모든 인내심이 꽉 막힌 것처럼 그녀에게 돌렸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상처였지만 이번에는 상처는 분노와 권태로 자리를 내줬다. 나는 거친 웃음을 터뜨렸고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굳어지고 차가웠다. 엄마, 내가 이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엄마 마음에 들고 준호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자신의 시간, 건강, 기쁨을 희생하고 어머니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무엇을 돌려주나요? 터무니없는 비난이고 엄마가 항상 내 머리에 쏟아 부은 강요야.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면 저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실만한 눈으로 준호에게 눈을 돌렸다. 봐라, 너는 항상 조용하고 항상 엄마 편이고 나를 지켜준 적이 없다. 당신의 아내로서 나는 당신에게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고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고 입술이 무슨 말처럼 울퉁불퉁해졌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마지막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만약 이 가족이 자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머물 필요가 없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고 아무도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문으로 똑바로 걸어갔고 놀란 눈빛과 무거운 침묵을 뒤에 남겼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댁을 떠난 후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압박감에 질식하는 듯 위가 괴로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하는 것을 보고 마지못해 일어섰다. 내 목소리는 참을성이 없었다. 왜 그래? 자업자득이에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나는 반응할 힘이 없었다. 그는 나의 상태를 보고 마지못해 나를 차에 태웠다. 병원에 가는 길에 눈을 질끈 감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었지만 준호의 말은 아직도 육체적 고통보다 더 뇌리를 파고든다. 그는 운전대 뒤에 앉아 위로도 걱정도 하지 않고 이 병원이 우리 보험을 들어주나요? 라는 냉담한 말만 했다. 그 질문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약한 순간에 그가 신경 쓰는 것은 내 건강이 아니라 돈, 보험일 뿐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 감정과 섞였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는 저에게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조언에 웃을 수가 없었어요. 부담감? 누가 나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나는 병상에 누웠는데 차가운 하얀 병실 조명이 천잠을 비추었다. 준호는 옆자리에 앉았지만 안부를 묻거나 배려하는 대신 전화기를 들고 짹짹거렸다. 나는 조용히 그를 보았고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저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기 있지만 나는 마치 공허한 껍데기일 뿐인 결혼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고독을 느낀다. 위통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다시 눈물이 흘렀다. 저는 힘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 믿음, 그리고 제가 평생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사랑이 고갈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나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아직 겸산에 누워있을 때 끊임없는 위경련으로 몸이 피곤하셨어요. 나는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고 분노가 폭발할 것처럼 빠르고 단호했다. 병실 문이 너무 세게 열려서 문틀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게 어떤 부드러운 눈길이나 안부도 없이 걸어 들어왔어요. 대신 복도에 있는 환자와 간호사가 모두 쳐다볼 수 있을 만큼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롭게 울렸다. 얼마나 더 여기에 누워있을 예정입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누가 준비하겠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만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일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나의 자존심에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았다. 그 순간 내가 수년 동안 쌓아오려고 했던 모든 인내심이 깨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앉아 가슴에 쌓인 고통을 느끼려고 노력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고 목이 메어 목소리를 잃었다. 내가 죽기를 원하면 엄마가 만족하겠지? 나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을 했지만 엄마에게 내가 한 모든 것은 무의미했다. 엄마가 또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병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측정기 소리만 남았다. 명희 할머니는 순간 아연실색했고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약간의 담혹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항상 참아왔던 내가 결국 그렇게 강하게 저항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그녀는 몸을 돌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뛰쳐나갔고 등 뒤로 문이 쾅 닫혔다. 방 안에 남은 건 준호랑 저예요. 나는 그를 돌아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그에게 작은 옹호말이나 적어도 동정심이라도 한마디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 그는 여전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눈을 피했다. 준호야, 진짜 할 말 없어. 이 사람은 제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당신의 아내입니다. 내가 이렇게 섰는 걸 보고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나는 고통으로 목이 쉬었지만 그는 잠자코 있었고 눈은 다다들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평생 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던 그 남자는 이제 낯설고 차갑고 무관심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남편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맹세했던 사람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다. 나는 누워서 벽에 얼굴을 대고
다른 사람을 보거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결심만이 남아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지치게 하는 곳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퇴원 후 준호에게 개인적으로 광안리 다닷가 쪽 작은 카페로 만나자고 부탁했다. 그곳은 우리가 첫 데이트 때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곳이었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친숙한 공간이 모든 아름다운 기억이 낯설게 느껴질 뿐이다. 오후에는 짙은 구름으로 잿빛 바다가 거무스름하고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섭게 몰아친다. 늦게 도착한 준호는 어두운 새 코트를 입고 있었고 무뚝뚝한 얼굴이었고 사과나 걱정의 표시도 없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아무런 서론도 없이 이 대화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를 홀짝홀짝 들이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 준호. 준호는 고개를 들고 두 눈은 어두워졌고 곧바로 손을 탁자 위에 힘껏 내리쳐 근처에 있던 손님 몇 명을 깜짝 놀라게 했다. 뭐라고요? 그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서윤아, 장난해. 이런 사소한 일로 이혼을 하시는 건가요? 다 내가 참지 못해서 그래? 내가 변화를 담수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요. 그의 말은 내 자존심을 찌르는 칼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나는 놀라지도 않고 화도 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웃음을 터뜨렸고 짧고 차가운 웃음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대답했다. 나는 충분히 변했어, 준호. 나는 참았다. 최선을 다해 참았다. 하지만 내가 돌려받은 모든 것은 그의 가족과 당신으로부터 무시하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고집을 부린다고 말했지만 나를 결코 보지 않고 진정으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바로 너다. 준호는 목이 뻣뻣했고 그의 눈은 분노의 빛을 번득였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계속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나를 비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결혼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며 나는 더 이상 내가 그를 옆에 두기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순진한 여자가 아니다. 그만해요. 준호 씨, 우리 둘 사이에 남은 게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준호는 굳게 다물어진 입술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바닷바람이 불어 우리 사이의 차가운 공기를 쓸어갔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고 저는 그것이 제가 기다리던 종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의 종말과도 같은 침묵이었죠. 나는 일어나서 계산서를 책상 위에 놓고 나왔다. 하늘은 잿빛 오후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우가 지나갔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탈출했다는 것은 압니다. 이군 후 부산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크지 않지만 내 삶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 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아 아래의 분주한 차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탐색하는 눈빛이 없고 더 이상 어깨에 무거운 기대도 없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전 결혼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혼자 사는 첫날 밤, 나는 종종 깜짝 놀라 한밤중에 잠에서 깨곤 했는데 모든 것이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점차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친한 동료로부터 소식을 받았다. 그녀는 저에게 마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어요? 준호의 혐은 부패로 고소당했다. 듣자 하니 그의 회사가 펀드를 남용하여 이제 온 가족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한다. 나는 잠시 침묵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전 남편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감정이 매우 다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고통도, 더 이상 분노도, 심지어 비난도 없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정말요? 그들이 빨리 극복하길 바래. 제 말이 동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식탁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저는 아마 일종의 은혜를 갚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나와 그 가족 사이의 마지막 모든 유대감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마음이 놓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 원망하며 사는 대신 놓아주기로 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향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바쁜 일과 예생활에 압박으로 오랫동안 묻혀있던 취미인 사진에서 즐거움을 되찾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부산을 어슬렁거린다. 북적거리는 자갈치 시장, 남포동 근처 소도시부터 파도가 잔잔하게 치는 해안선까지. 익숙한 풍경이었던 곳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아름다움으로 내 눈에 떠올랐다. 어느 겨울날 나는 해운대 바닷가에 일몰을 찍으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때 바다에서 동풍이 불어서 매섭게 추웠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곳을 서둘러 찾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모래사장에 서서 손이 추위에 가볍게 떨면서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은 태양을 향해 카메라를 향했다. 찬란한 황금빛 주황빛이 수면 위로 번져 마치 어둠이 딸리기 전 마지막 순간 온 하늘이 불타는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 셔터를 누를 때 묘한 마음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단순한 사진이 아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뭔가 더 큰 것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가졌던 부담, 고통, 압박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저는 이 사진의 제목을 탈출이라고 지었습니다. 실패한 결혼에서 떠나서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라는 자유의 의미를 온전히 느낀 순간이었다. 그 다음 날 저는 사진을 인쇄해서 제 작은 아파트 벽에 걸었습니다. 들여다볼 때마다 인생이 힘들고 도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겨내고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은 여전히 부산의 거리를 뚫고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춥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모래톱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까지 매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해방 사진은 자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살아남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평화가 저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잠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